입니다. 공사도 하고 그런 거니까 방학일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지금 요 앞에가 이제 시비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 쓴 이유는 뭐냐면 저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을 보고 옛날 건물의 풍광을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2023년도에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저쪽 후문에서 들어왔는데 그 후문에서 들어오는 길에 이 고목들, 나무들이 엄청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다 보면 상록수들이죠. 지금 코앞에 있는 이 나무가 녹나무입니다. 하나만 제가 따볼 텐데, 이 녹나무는 잎에 요 세 가닥으로 갈라지는 요 안에 이게 유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점. 기름 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 녹나무가에 뭐 생달도 있고 참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냐, 예, 참식나무도 있고 하는데, 요렇게 얘는 이렇게 점이 있어요, 여기가. 이 나무가 바로 불상 만드는 데 쓰는 그런 나무였어요, 녹나무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전 다 녹나무들이 있어서 연중 푸르름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한번 와보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요 나무 줄기에 바로 이 선태류하고 양치류가, 선태류는 이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끼류가 초록색에 있고, 거기에 저것들은 이제 뭐 일엽초 같은 애기 방망이나 이런 일엽초인데, 그런 것들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 나무 껍질 사이에 토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무에는 토양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 껍질 사이에 이 토양이 있을 수 있는 건 뒤돌아보세요. 저 녹나무 아랫부분에 약간 푸른색 기운 돌지요. 저것들이 지으류라고 하는 거예요. 지으류. 저 지으류는 토양이 없어도 살아요, 표면에. 그래서 쟤네들이 있어야 이끼류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끼류가 있다는 얘기는 밑바탕에 지으류가 있었음이에요. 저렇게 된 다음에 이끼류가 덮어요. 그러면 이끼류가 덮으면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토양이 더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부피가 되죠. 그러면 양치류가 와요. 고사리류들이 온다고. 그래서 저 양치류인 방맹이 일엽초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저들이 오면 저기가 더 두꺼워지면 작은 나무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에도 생명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그 체계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가 오래된 곳이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무들 수형도 보고 두께도 보고, 그러고 보면 이 도시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근대 시기부터 있었던 그런 대학이에요. 이 대학의, 이 동지사 대학에 바로 1923년에 정지용이 유학을 왔고, 그리고 그 뒤로 약 20년이 지난 1942년에 3월에 바로 윤동주가 여기에 학교로 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현장 12 있는 대로 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개인 시간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자, 130쪽을 펴주시고, 먼저 정지용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약식으로만 그냥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옆에 윤동주 시비를 함께 해보겠는데, 서시는 우리 박병호 선생님이 낭송을 해주실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수는 우리 김동규 선생님이 이따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수 뒤에 있으니까. 그리고 압천이라고 하는 시는 우리 해남대 강순희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교재에 있어요, 압천. 이따가 제가 낭송 시간을 드리면 거기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단체가 와서 지금 하고 있네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지용 선생은 옥천입니다. 옥천에
제가 여러 차례 갔고 금강 따라가는 인문학 기행에서 현장도 안내하고 그랬는데 이 정지용 선생님은 1902년인가 태어나시니까 경술국시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0대 초반에 바로 이곳 동지사대학, 도시사대학에 유학을 와서 약 6, 7년간 여기에 머물렀던 걸로 보여요. 6, 7년간 머물러서 이제 국내로 돌아온 뒤에 교사 생활을 하죠. 교사 생활을 이제 해방된 뒤에 하다가 또 대학의 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활동을 또 끊습니다.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한국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스테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월북했다 아니면 납북됐다 여러 이제 주장들이 있었고 그건 다 확인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납북이냐 월북이냐에 따라서는 이런 월북 작가들에 대한 그 금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까지 됐냐면 1988년까지 진행됐어요. 이런 굴레가 씌워져서 이분의 작품들이 세상에 알려질 기회가 없었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르게 변용되면서 막 알려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1988년에 그 88 올림픽이 있는 해에 해금 조치가 단행이 됩니다. 그 해금 조치가 단행이 되면서 이제 정지용 선생의 작품들이 이제 막 알려지게 되고 원작대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한에 이분들 가족이 언젠가 소개된 적이 있어요. 정지용의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아버지는 북한으로 오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에 9월, 10월 그 즈음에 동두천, 소요산이 있는 그 동두천쯤에 오다가 공습을 받아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100% 정답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그 작가, 우리가 이 정지용 선생을 뭐의 아버지라고 해요? 현대시 아버지라고 하죠? 우리 국어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오래 걸리실 것 같으면 교대? 학생들 잠깐 여기 보고 예. 뒤로 불러주겠습니다. 뒤로. 여기, 저기 왔다 가라고. 자, 이쪽에, 여기 비워주고. 자, 저도 마이크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목소리로 하니까. 저도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실체가 가족들이 아니라고 한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지용 선생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그런 납북자, 월북자로 찍혀가지고 그런 이제 고초를 당한 셈이 된 겁니다. 물론 돌아가신 거는 1950년에 돌아가셨지만 사후에 이분의 문학세계라든지 이분의 어떤 그 가치 내지는 위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해방 이후에 우리의 문학세계에 그 가해졌던 이 폭력, 이념적인 폭력이죠. 그런 이념적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의 대표적인 분이 저는 정지용 선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된 평가가 됐고 옥천에도 이제 생가가 복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기념관도 지어져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정지용 선생의 생애라든지 그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잘하는 것처럼 향수라는 노래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있으면 향수 노래도 틀어서 함께 공유하고 따라 부르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우리만 있는 공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 정지용 시비는 정지용 기념사업회에서 만든 거고 저 윤동주 시비는 이 도시사 대학에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설립 자체가 다릅니다. 어쨌든 정지용 선생의 이 압천이라는 시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앞으로 와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아마 김동규 선생님 아닐까 싶어서 김동규 선생님 앞으로 오세요. 아까 이게 근데 사실 어려워요. 글자가 판독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옮겨 거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천.
앞천 십리벌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날이 날마다 님 보내기 목이 지쳤다. 여울 물소리 찬 모래알 쥐어짜는 찬 사람의 마음 쥐어짜라 바시어라 시원치도 않아라. 옆구풀 묶어진 보금자리 뜸부기 호러먼 울음 물고 제비 한 쌍 떠 있다. 비마치 춤을 추어 수박 냄새 품어오는 저녁 물바람 오랑주 껍질 씹는 젊은 나그네의 시름 앞천 십리벌에 해가 저물어 저물어. 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생하게 마이크 음성으로 영상 됐고요. 유튜브에 전국 방송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자, 여기 우리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앞에 보면 이제 요 돌판에 새긴 거 보면 앞천 십리벌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날이 날마다 님 보내기 목이 잦았다. 여울물 소리 찬 모래알 쥐어짜는 찬 사람의 마음 쥐어짜라 바시어라 시원쳐도 않어라. 엿귀를 말해. 엿귀풀. 예. 비가 이제 오는데 비를 마중하는 비맞이춤. 비맞이춤. 비를 맞으면서 춤추는. 설거지비라는 비도 있죠. 설거지비. 이 오늘 같은 것은 먼지 잼. 네, 오늘 같은 비를 먼지 잼이라고 한답니다. 설거지 비도 있고 비 이름이 참 재밌는 이름이 많아요. 네. 자, 우리 선생님들 나중에 이제 옥천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옥천의 정지용 생가도 꼭 한번 들려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간단히 목례로 우리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불행하게도 생을 놓아야 했던 한 시인, 큰 족적을 남긴 정지용 시인이 이제 세상에 그 진면목이 많이 알려지면서 비록 저승세계에 계시겠지만 흐뭇하게 웃으시도록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바로 자 이제 윤동주 시인 고향이 앞에 옥천이에요. 작년 12월 달에 잠깐 숙연한 분위기로 여기 모여주시고요. 이쪽으로 모이겠습니다. (135쪽이라고) 했던가? 페이지 수를 맨날 잊어버려. 이 12 앞에서 잠시 좀 숙연해지는 마음을 갖습니다. 2월 13일 날 제가 제주 안내를 앞두고 있는데요. 서귀포에 이중섭이 잠시 머물렀다 간 그 초가집에 갈 예정입니다. 역사 속에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는 우리 역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 그래서 꼭 특별한 사람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여기 있는 개인들 모두의 삶이 다 역사 속의 주인공들일 텐데, 이중섭이라는 화가는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의 피난 시절에 자기의 일본인이었던 부인 김남덕 여사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서귀포에 피난을 가서 가장 생애의 행복한 시절을 보내죠. 그리고 두 아이와 부인 김남덕 여사는 일본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렇게 그리워하던 두 아이를 볼 수가 없었고,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김남덕 여사를 별명을 뭐라고 불렀는데, 그 먹는 요리에 나오는 식물인데, 아스파라거스라고 불렀거든요. 그 편지를 보면.
그런데 그렇게 끝내 가지 못하고 한일 관계 속에 있다가 결국은 혼자 쓸쓸히 그렇게 죽으면서 죽은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국전쟁, 예견된 전쟁이었죠. 해방 이후 남과 북이 이념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피난해왔던 그냥 한 화가로서의 작은 삶이 그렇게 무너진 그 한국전쟁은 또 우리 인류 문화사의 산업혁명, 제국주의, 그리고 태평양전쟁, 해방 그 이후로 이어지면서 한 작가의 그 소소한 삶이 그렇게 처참히 무너진 예라면 여기 있는 윤동주 시인은 선대 아버지들이 1890년대 두만강을 건너서 이 명동의 오연이라고 하는 이 선각자들이 새로운 땅을 개척해서 민족 정신을 계승하고 망해가는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고 학교를 세우고 한 그런 오연들의 후손으로서 윤동주가 명동촌에서 1917년에 태어납니다. 저희 이 선치인이 1923년생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6살 위인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더 훨씬 가까워질 겁니다. 이런 이 윤동주는 영화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니까 바로 이 송몽규와 함께 고종사촌인 이 몽규와 함께 친구처럼 지내면서 반대로 이제 몽규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죠. 그게 이제 화근이 돼서 여기에 온 사촌 같은 친구이자 동생이고 같은 해에 태어났으니까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출발이 거기에 체포가 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은 어느 누가 말한 것처럼 이분이 열렬한 독립투사도 아니고 또 무슨 의병장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총을 들고 싸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한 망한 나라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정 땅 만주에 가서 개척한 선대 할아버지 아버지들을 따라간 게 아니라 거기서 태어난 거죠. 그 선대들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연희전문학교를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빨리 이 전시 상황이라 졸업을 한 뒤에 1942년 3월에 바로 이 일본으로 유학을 옵니다. 영화에서 보면 나오죠. 동주하고 같이 시험을 봤는데 그 당시 이 교토 제국대학의 최고의 학교였는데 사촌형, 그러니까 고종사촌형이었던 몽규는 됐는데 동주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전혀 관계없는 동경의立교대학으로 가게 됩니다. 윤동주가. 그러다가 그해 한 학기 지낸 1942년 10월에 너무 그립고 힘들고 하니까 몽규가 있는 이 도쿄 제국대학이 있었던 이 교토로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와서 여기에 전입을 해서 새로운 학교 생활을 몽규하고 같이 이 고장에 살면서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43년 7월에 방학에, 여름방학에, 그러니까 그 즈음에 아마 윤동주는 우리가 갔던 우지강가에 소풍을 가지 않았었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7월에 느닷없이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제교토 조선인 학생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 이면에 바로 몽규가 젊은 날 여기 오기 전에 만주에 있는 군관학교를, 아니 중국 상해 내륙에 있었던 군관학교를 갔다가 이제 나중에 오게 되는데 그게 돼서 요시찰 인물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늘 같이 다니니까 그렇게 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바로 이 1944년에 각각 2년씩 이제 징역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후쿠오카, 규슈에 있는 후쿠오카 형무소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사망하게 되는 1945년 2월 16일까지 거기에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짧은 과정에 30도 넘지 않는 이 나이, 그 나이를 살다가 바로 이 몽규는 3월 6일날인가 7일날 죽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이 사촌 형제간이었던 두 사람이 와서 이제 윤동주는 죽었으니까 없고
그리고 이 몽규는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왔을 때는. 그래서 보니까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 있어 가지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몽규가 증언을 해줬죠. 이른물을 주사를 맞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생체 실험을 당한 거다 이렇게 판명하는데, 어디를 보니까 해수를 주입한 실험을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 해수. 그래서 두 젊은이들이, 용정에서 태어났던 이 두 젊은이들이 이 이영만리 땅에 유학을 왔다가 그렇게 짧은 생을 마감하고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태평양 전쟁이 1941년도에 일어날 때 이 윤동주도 그 시를 김 무슨 원욱이죠? 정병욱, 정병욱에게 이제 하나도 남겨주고, 그래서 이 정병욱이 갖고 있던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이 원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광양에 가면 망덕포구가 있어요. 그 망덕포구에 윤동주 유고 가옥집이 있습니다. 정병욱 교수가 살았던 집이고 그 집이 주주장인데, 이 정병욱 선생이 태평양전쟁에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윤동주가 남겨준 그 시들을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아를 지키라고. 그래서 그 주주장의 밑바닥을 뚫어가지고 그거를 보관해 놓습니다. 그게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되고 이 정병욱 선생이 살아서 와요, 태평양 전쟁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누구죠? 강처중이든가요? 거기에 갖고 있던 거하고 이제 합해서 세상에 나온 것이 바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정병욱 선생이 아니었으면 이제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정병욱 선생은 훗날 이제 문학 교수가 돼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 배경은 제가 뺐어요. 1941년대 태평양 전쟁부터 이 일본이 망해가면서 어떻게 악랄한 짓을 했는지. 그래서 그 41년 태평양 전쟁부터 45년 망할 때까지 한국에다가 조선인들에게 행했던 이들의 말살 정책은 악랄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그죠? 장씨개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 위안부로 착출해서 끌어간다든지, 그리고 학도군이란 이름으로,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먼저 끌고 가고, 그러다가 1944년에 바로 뭘 하냐면 두 해, 44년하고 45년 이 두 해에 이 전체 약 10만이 되는 조선의 청년들을 1924년생 1월 1일부터 25년 이에 걸쳐 이렇게 태어나는 조선 청년들을 징병을 해 갑니다. 거기에 1924년 1월 5일생했던 저희 아버지도 해당이 돼서 끌려간 겁니다. 그 시기에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 시기가. 그래서 이 제국주의 침략 근성으로 조선을 침략한 일제의 패망 시기에, 그 태평양 전쟁에서는 패전을 거듭하면서 눈앞에 바로 무너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나라, 자기 나라 땅에 와 있던 조선인 학생들을 시찰하면서 그들을 염탐하고, 그러다가 체포해서 생체 실험을 해서 죽인 이 일제의 만행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시비를 여기 도시사대학에서 했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2024년 12월에 윤동주에게 명예문화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네요. 그래서 학위 수여식은, 예, 문화박사라고 했는데 글자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문화박사란 말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2월 16일에 바로 수여식을 한다고 합니다.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좋은 일이 있었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제가 이제 만주 독립운동사 안내할 때 명동을 꼭 가거든요. 명동은 뭐 많이들 가보셨을 거니까, 명동에서 만났던 윤동주, 그 윤동주 시인을 바로 이 도시사대학, 그가 거닐었을 이 정원을, 이 학교의 이 마당을 제가 아까 살펴보게 한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저 나무가 그때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수령이 좀 오래된 것들은. 그러면 1920년대 정종이 걸었던 그 길, 그리고 1940년대 이 해방되기 전에
윤동주가 걸었던 그 공간이에요. 그 나무고.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 얘가 지금 무궁화 아닌가요? 예, 무궁화입니다. 저기 보세요. 무구 뭐라고 써 있어? 무구 캐 그러나요? 뭐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저건 지금 비파나무 같은데. 꽃이 폈어요. 예, 지금 꽃이 피어 있네요. 비파나무가 있고 옆에는 산수유도 뒤에 산수유도 식재가 돼 있고 농나무도 있고. 예. 요거는 군자란인가요? 그런 것. 네, 군자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화초들이나 이 식물들이 이렇게 여기 우리 특히 무궁화는 의미가 있게 또 심어 놨고 앞에 사철나무 우리 흔히 쓰는 사철나무도 있고 여러 자연에 있는 이 아름다운 식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시비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요 뒤에 나무 한번 보실래요? 예, 농나무인데 참 나무가 오래된 느낌 들죠. 그 나무와 함께 이렇게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비로서 있는 거지만 여기에는 정신이 살아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세 바르게 하고 또 함께 마음으로 모아서 윤동주 시인의 넋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가 추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목념. 바로 자 시는 우리 아까 박병호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했던가요? 서시 한번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요. 잠깐만. 자, 시작하세요.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름답습니다. 아마 윤동주 시인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 녀석 잘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마음을 좀 환하게 하시고요. 이걸로 간단히 두 분 시인들을 만나보고 추모까지 마치고요. 개인 시간을 드릴 테니까 사진도 찍고 하시기 바랍니다.